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정호 교수입니다. 지난 제4주차에서는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과 명치유신 이후 정안론을 둘러싼 국내적 갈등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제5주차에서는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의 문호개방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주차 강의에 앞서 제1차 시에서는 기존과 같이 전주차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4주차에서는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일본의 전근대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종합적이며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시작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강의에서는 크게 5가지로 나누어서 일본 문호개방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정학적 배경이고요. 두 번째는 정치 행정적 배경이고, 세 번째는 문화적 배경이고, 네 번째는 국제정치적 배경이며, 다섯 번째는 사상적 배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지정학적 배경의 내용으로 일본은 지리적으로 섬나라로서 역사적으로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면 일본에 힘을 미치지 못했고, 이것이 서구 열강이 중국과는 달리 강압적 개국보다는 가능하면 평화적이고 수호적인 개국을 원한 이유가 되었던 것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치 행정적 배경으로서 막번 체제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정치 행정 체제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번 체제는 중국 고대 서주의 봉건제와 유사하게 장군, 즉 쇼군이죠. 쇼군이 지배하는 막부가 중앙 권력을 차지하고 그 외 지역은 외교 부분을 제외하고는 군사, 경제, 행정 면에서 막부가 임명한 번주들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통치되는, 즉 쇼군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신분 질서와 함께 번의 독립성과 분권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막번 체제의 기본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강의에서는 막번 체제가 가진 구조적 특성이 이후 일본 문호개방 과정에 미친 영향에 학생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막번 체제 하에서 비록 번들이 분권성과 독립성을 보유했다 하더라도 막부 권력이 강한 시기에는 철저하게 막부의 통제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막부는 혹시 모를 번들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참근교대, 상킹코다이라고 하는 특유의 제도를 운영하기도 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 말부터 진행된 개혁에서 막부가 실패한 반면 일부 서남쪽 지역 번들이 개혁에 성공하고 19세기 중반 이후 대내적 위기 상황을 막부가 해결할 수 없게 되자 일부 번들이 토막운동, 즉 막부 타도운동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곧 막번 체제 하에서의 번의 독립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제가 강의 내용에 포함시켰습니다. 막번 체제가 일본의 문호개방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 또 다른 특징이라면 바로 천황, 텐노죠. 텐노의 존재였습니다. 비록 막번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은 막부의 장군이 가지고 있었으나 동시에 천황은 장군에게 권력을 위임한 국가의 대표로서 일본을 상징하는 형식적인 최고 권력자였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중국의 봉건제에도 없었던 일본 막번 체제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소위 제가 얘기하는 권력의 이중구조, 즉 막부의 쇼군이 존재하고 또 천황이 존재하는, 조정의 천황이 존재하는 이 소위 권력의 이중구조는 막부 권력이 강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18세기 말 이후 막부 권력의 약화와 19세기 중반 문호개방 과정에서의 막부의 대처 능력 약화에 따라서 두드러진
정치적 갈등 구조를 생성시켰다는 점도 제가 지적했는데요. 관련하여 특히 장군을 대치할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천황의 존재가 향후 존왕 또는 존황양이 운동 세력으로 하여금 막부 타도 운동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음도 강의했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서 정근대 시기에 문화적 후진성을 보유했으며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중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서구 문물에 대한 흡수가 용이한 이유가 되었다고 설명드렸고요.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해서 스페인 그리고 에도 시대에는 네덜란드 그리고 메이지 유신 전후 시기에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의 문물을 자국 발전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당시 국제정치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개국하는 1850년대는 서구열강이 중국 및 세계 여러 지역에서 식민지 개척을 위해서 경쟁하고 있었고, 따라서 서구열강은 일본을 서로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 요충지로 인식했을 뿐 일본을 무력 침략할 의사를 가진 열강은 없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이 점이 일본이 평화적 개방을 할 수 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사상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7세기 이후에 한국의 퇴계 이황의 주자학이 막부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치 이념으로, 즉 아이디올로지죠. 통치 이념으로 도입되었으나 주자학적 질서간의 절대성은 약했고 오히려 다양한 여러 학설들이 존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이나 중국과는 달리 일본은 사상보다는, 즉 이념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했고 바로 이 점이 일본이 변화하는 대내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되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일본 문호개방의 5가지 배경에 이어서 제4주차 강의의 두 번째 부분은 일본 문호개방의 구체적인 전개 과정이었습니다. 강의에서는 1825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이국선 타불령, 즉 다른 나라에 배가 오면 무찔러서 내보내라 라고 하는 이국선 타불령이 중국 아편전쟁의 소식을 접한 후에는 1842년에 이국선 타불 금지령으로 수정되었음을 먼저 설명하고 이것이 결국 서구 열강의 개방 압력에 대처할 수 없는 막부의 한계를 보여줬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문호 개방 과정으로서 1853년 페리 미국 제독의 일본 도착과 미국 필모 대통령의 친서 전달을 언급하면서 그 주요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상호 친선을 도모하여 교역하자. 둘째는 미국 선박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 달라. 셋째는 일본의 특정지를 개항하라 라는 것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페리 제독의 방문과 1년 후에 재방문 의사표시가 번의 하급무사 중심의 양이파, 즉 서양을 물리치자라고 하는 양이파와 막부 중심의 개국파, 일단 국가를 열자라고 하는 개국파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키게 되었음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1854년 2월 페리의 재방문과 1854년 3월 31일 미일 화친조약, 컨벤션 오브 카나가와, 카나가와 트리티라고 하죠. 카나가와라는 지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조일수 조교를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도 미일 화친 조약을 카나가와 트리티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일 화친 조약의 체계를 설명하고 그 조약 내용으로서 첫 번째는 시모다 하전과 그다음에 하코다테 상관 등 2개 항구를 개항하고, 두 번째는 남파 표류 선원 구호 및 필수품을 공급하고, 세 번째는 18개월 내 상주 영사관을 설치하고, 미국 영사관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최국 대우 조항의 규정 등이 이 조약의 내용으로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어 미일 화친 조약은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중국의 문호 개방 과정에서의 조약과는 달리 경제적 목적, 즉 교육에 관한 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는 점과 그와 유사한 내용으로 일본이 1854년부터 1856년까지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등과 화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중국과는 달리 평화적 개방을 하게 되었음도 언급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는 이후 일본이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일 화친 조약에서 결여된 경제와 무역 그리고 외교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려는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서 1858년 7월 29일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내용은 외교 공간 설치 및 외교관의 자유로운 국내 여행 허용, 그 다음에 영사 재판권 및 취해 법권 인정, 그리고 관세 자주권의 제한, 그리고 최애국 대우 조항의 규정 등으로 중국의 그 문호 개방 과정에서 맺은 여러 조약과 마찬가지로 완전 불평등한 것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평가로서 비록 미국이 일본 문호 개방의 주도권을 행사한 건 사실이지만 최애국 대우 조항 삽입을 통해서 다른 국가들의 일본 침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통해 중국의 경우와 같이 당시 동아시아 문호 개방에 있어서 서양 국가들 간의 갈등 속의 협력 관계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는 일본이 이후 네덜란드,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과 같은 내용의 통상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수동적이지만 전쟁을 수반하지 않는, 중국과는 달리 전쟁을 수반하지 않는 평화적 문호 개방, 그렇지만 불평등 조약을 기반으로 하는 평화적 문호 개방을 완료하게 되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제4주차 강의의 세 번째 주제는 막부가 미국을 위시한 서양 세력의 문호 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했던 그런 이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호 개방부터 명치 유신까지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았고요. 구체적으로 일본이 1830년대 이후에 대내적 모순이 심화되었음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부가 형보개혁, 교오개혁이라는 것과 칸세이개혁, 관정개혁이라는 보수적 개혁을 실시했으나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혁 실패 이후에도 여러 번들과 막부는 1833년에 대기근으로 인한 쌀값 폭등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 그리고 조세 감소의 결과로서의 재정 악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템포 개혁, 즉 첨보 개혁을 시도했고 이 첨보 개혁에서 서남 쪽에 있는 번인 수오번, 미토한이라고 하고 장주번, 초슈한이라고 하고 살마번, 사츠마한이라고 하죠. 이 등 서남 지역의 번들을 일반적으로 서남웅번이라고 하는데 이 서남웅번들은 개혁에 성공하고 막부는 또다시 개혁에 실패하게 되었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첨보 개혁의 실패 결과 무엇보다 막부의 번에 대한 통제력 상실에 따른 번 권력의 증대와 그 결과로서 막부와 서남 지역 번들 사이에 상호 대립이 격화되었고 동시에 개혁에 성공한 서남 지역 번들에서의 하급 무사들의 정치 참여와 정치 세력으로서의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도 자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시에 막부의 이러한 권력 약화가 문호 개방 과정에 있어 개국을 찬성하는 막부와 개국을 반대하는 서남 지역 번들 사이에 격렬한 국내적 갈등을 야기시키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음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강의에서는 막부가 서구 열강, 특히 미국의 개방 압력에 무력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개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던 보다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원인으로서 첫째, 네덜란드 상인들의 막부에 대한 개국 권유, 둘째, 외부 압력에 대한 강경 대처가 필연적으로 번들의 군사력 강화를 가져와서 번에 대한 막부의 군사적 우위를 붕괴시킴으로써
막번 체제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 세 번째는 동시에 독자적인 막부의 군사력 강화는 재정 악화, 즉 개혁의 실패를 위한 재정 악화를 불가능하며 군사력 강화를 위한 세금 증액 역시 대내적 반발 등 정치적 위기를 더욱 촉진시킬 위험성 등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막부가 1858년 미일 통상조약 체결에 있어서 조정, 즉 천황의 허락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하게 되고 그러자 조낭 양이파가 막부의 이러한 독단적 행위에 반발해서 공격을 감행하고 이에 막부는 1859년 안사의 펄즈라고 하는 소위 안정대역이라는 것으로 맞서게 되는 과정.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1860년 수호번 미토한의 낭사들이 당시에 우리 영의정과 같은 대로 정의직필을 암살하게 되고 또 이에 당한 막부가 1861년에 공무합체 운동이라고 해서 조정과 막부가 일치해서 같이 잘 해보자라고 하는 공무합체 운동을 전개했다는 점도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조낭 양이론자들이 1861년 미 공사관 통역관을 암살하고 1863년 8월 21일 살마번 병사가 생맥에서 영국인을 피격하는 생맥 사건이 발생하고 1864년에 장주번, 초슈번이 천황을 옹립하여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출병한 금문의 변 등 이러한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낭 양이론자들이 막부와 서양에 대한 배타적 행위가 1864년 7월에 살령 전쟁, 앵글로 사츠마 월이라고 하는 사츠마 번과 그다음에 영국이 전쟁하는 살령 전쟁, 그리고 1864년 11월에 시모노세키 월, 하관 전쟁 등 수차례에 걸친 서구 열강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일단 저지되었고 이후 서남 웅번들의 지도자들은 양이론에서 적극적인 개국론으로 그러면서 동시에 조낭 토막 운동으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 웅번들의 주도하에 1867년 대정봉환, 즉 왕정복부를 이루고 1868년에 명치유신, 즉 메이지유신을 단행하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결국 서남 웅번들의 양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과 같이 어떤 강력한 보수적 이념적 신념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일본의 배경에서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특성을 반영해서 사상보다는 이념보다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일본 특성을 반영해서 막부에 대응하기 위해 막부의 개국론에 반대하는 양이론, 즉 현실적인 정치적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것도 제가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서 일본의 문호개방 과정은 비록 평화적인 특성을 보였으나 실제로는 18세기 말부터 두드러지기 시작한 막번 체제 자체의 모순을 반영하는 것이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막번 체제라고 하는 일본 특성의 정치 체제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고 번들의 독립성과 분권성 그리고 권력의 이중구조 속에서 정치적 대안으로서의 천황의 존재 등이 일본의 정치적 변동의 핵심이 되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제4주차 강의의 마지막 주제는 문호개방 이후 일본의 국내적 갈등, 즉 정한론, 즉 한반도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정한론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과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정한론 갈등의 배경으로서 사회 경제적 배경과 정치적 배경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회 경제적 배경의 내용으로 명치유신 이후에 명치정부가 행한 중앙집권적 개혁이 초래한 구사족 계급, 즉 구사무라이 계급의 특권 상실과 경제적 빈곤, 또 그에 따른 사무라이 계급들의 불만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명치정부에 대한 구사족 계급의 불만이 고조되자
명취정부 일각에서 이와 같은 불만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해외로 배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1854년부터 58년까지 맺은 서구 열강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타파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주창된 것이 정한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정한론과 관련된 갈등의 두 번째 배경으로 정치적 배경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명취정부 초기의 정치적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갈등과 관련이 있음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즉 명취정부 내에서 정부 요직을 주류가 차지하는 등 비주류에 대한 주류의 차별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주류의 주류에 대한 피해의식의 결과가 바로 정한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학생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한론은 명취정부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가 주장한 것이었음을 잘 이해해 달라는 부탁도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한론을 둘러싼 갈등의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1873년 비주류에 의해 제기되었던 정한론은 주류 지도자들이 유럽의 시찰에서 돌아와서 강력하게 반대의 입장을 취함으로써 결국 실패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류파가 내세운 반대의 이유로 첫째, 이 시기, 즉 1870년대 초반 시기는 또 명취정부 수립 직후잖아요. 이 명취정부 수립 직후의 정한론 제기가 당장 시급한 국내 체제의 정비, 유럽을 다녀보니까 유럽에 너무나 앞선 체제와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 빨리 구축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한론 할 때가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국내 체제의 정비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둘째, 정한론을 한다면 결국 조선과 한국과 싸워야 되는데 이 막대한 전쟁 비용이 일본의 국제 수지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셋째, 전쟁에 드는 전쟁 비용이 국민 생활을 압박해서 민중 봉기를 야기시킬 수 있다는 점. 넷째, 국제정치적으로 명취정부를 국내적으로 고립시킬 위험성이 있다는 점 등을 주류가 내세운 반대의 이유로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의에서는 정한론을 둘러싼 갈등을 평가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정한론은 명취정부 탄생 이래 가장 중요한 대정책적 과제 중에 하나였고 한반도, 즉 한국에 대한 명취정부 내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일치했다고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한국은 일본이 서양에 대한 좌절감, 그렇죠? 비록 평화적이지만 어쩔 수 없이 했던 그 개국들, 그 이후에 불평등주의를 기반으로 한 소위 경제적 수탈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좌절감을 발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인 동시에 일본이 서양으로부터 배운 것을 투영할 수 있는, 즉 한번 검토하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가장 적절한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주류가 정한론을 반대한 것은 정한론 자체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시기적인 부적절성과 그것이 비주류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에 기인했던 것이며 이것은 그 후 명취정부가 1874년 국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만, 타이완 정벌을 감행하고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876년 한국에 개국을 요구했던 것에 잘 나타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주차 강의의 결론으로서 정한론 이후에도 일본의 국내적 분쟁은 지속되었으나 이러한 갈등이 일본 정부군에 의해서 모두 진압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봉건적인 번병 조직, 번의 병사 조직에 대한 근대 병제, 중앙집권적 근대 병제의 승리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토막군, 즉 막부를 토벌하자라고 하는 토막군의 중심이었던 존왕양의적 하급무사들의 역사적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명취정부가 국내적 통합을 이루어서 본격적인 서구적 근대화와 개혁에 착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